2020 다가온 위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문제들, 그 두 번째 바로 고령 사회에 대한 우리의 대비입니다. 출산 인구는 줄고 노인 인구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노인들의 빈곤율은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고, 이거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공동운영위원장이죠. 오건호 박사 오늘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우린 이미 고령 사회에 들어섰고 예, 초고령 사회 곧 다가오죠. 그렇죠. 전체 인구 중에 노인이 14%를 넘으면 고령 사회라고 부르는데, 네. 저희가 2017년에 네. 18년에 달성했군요. 예. 그리고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그렇죠. 한 2025년 즈음에는 달성할 예정입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예, 근데 이제 이미 20%가 넘은, 즉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나라들도 있어요. 뭐 일본이나. 근데 문제는 우리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지금 전망에 의하면 저희가 뭐 독일, 미국, 일본 다 따라잡습니다. 따라잡는다는 게 우리가 더 노인 더 비중이 높아진다.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20% 넘은 건 우리보다 훨씬 빠르지만, 오래됐지만 예. 좀 더 지나면 우리는 거의 30%, 40% 막 간다 이거죠? 저희가 거의 50%가 예정입니다. 50%까지? 예. 그럼 전체 인구 둘 중 한 사람이 65세 이상 노인. 그렇죠. 그게 언제쯤 온다고요? 저희가 출산율이 워낙 낮아지다 보니까 통계청이 특별 인구 추계를 했어요. 그래서 2017년을 출발점으로 해서 한 50년 정도 갔거든요. 네. 그러면 2067년까지만 본 건데, 예. 지금은 이제 한 100명 중에 14명, 15명이 노인인데, 약 50년 후가 되면 100명 중에 47명이 노인이고요. 그리고 생산 연령 인구라고 이제 15세부터 64세까지 이제 근로 인구겠죠. 예. 여기는 100명 중에 46명. 생산 연령 인구보다도 노인 인구가 더 많은 게 2067년 전망이고, 예. 그 이후도 이게 조금 더 진전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인구 전망으로 보면 사실 좀 까마득고 막막합니다. 막막한. 야, 그럼 이제 젊은 층 한 사람이 일을 해서 노인도 봉양하고 애도 키우고, 그렇죠. 이래야만 해결될 수 있는 사회가 온다는 건데, 잘 상상이 안 가죠. 그러니까요. 그건 물론 지금 현재의 이 초저출산이 예. 지속된다는 전제에서의 계산이죠. 그렇죠. 따라서 이제 그런, 뭔가 우리가 변화를 가져와야죠. 그렇죠. 그런 곳으로 도달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부터 어떤 변화를 추구해라. 네. 뭐 이런 메시지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럼 우선 지금부터 이제 곧 20% 초고령이 올 때까지 뭐 몇 년 안 남았잖아요. 예. 그 사이라도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을 오늘 이 다가온 위기에 대한 해처법으로 같이 고민을 나눠야 되겠는데. 그렇죠. 먼저 나이가 들어도 좀 더 일할 수 있게 하는, 이거 있어야 될 거고. 그렇죠. 아주 빈곤하신 분들을 위한 기초적인 보장, 기초연금이나 예, 현금 뭐 최저생계비나 뭐 이런 거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뭐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가 노후를 생각하게 되면 떠올리는 게 현금 복지, 그러니까 현금이죠. 생계. 소득이 필요한데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좋고요. 노인 일자리를 통해서, 혹은 소득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기초연금을 통해서 국가에서 복지를 받게 되는 이런 현금 복지가 있고, 그 다음이 의료, 주거.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은퇴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든요. 이런 그 사회 관계망. 저는 그래서 소득, 의료, 주거, 관계망, 이 네 가지가 갖추어진, 이런 사면이 갖추어진 집, 이게 전 노인복지집이라고 보는데, 지금 이 네 가지가 다 허합니다. 그렇죠. 먼저 소득 부분에서 노인 일자리, 현재 정부가 그 각종 공공근로 사업 같은 거 하는데도 65세 이상도 대상이 되나요? 65세 이상만 하는 겁니다. 노인 그래요? 일자리 사업은. 그건 숫자가 얼마나 되나요? 그 전에, 그러니까 이게 노무현 정부 때 시작했어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그 전까지 한 30만 명, 40만 명이고, 금액도 월 20만 원을 거의 10년대 동결했거든요. 다행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노인복지에 좀 더 주목하면서 금액은 27만 원으로 지금 오른 상태고요. 노인 일자리는 한 3, 40만에서 지금 70만 정도까지 빨리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고용 통계 보면 일자리 네. 늘어나는 게 이 노인 일자리 사업이 주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노인 일자리 늘어나고 있는데 일자리를 찾는 수요에 비하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합니다. 부족하죠. 그래서 지역에서는 예. 어르신들이 서로 막 지금 줄지어서 기다리고 계세요. 노인 일자리 예, 사업을. 예. 근데 그 노인 일자리를 이런 정부 예산으로 하는 공공근로만으로 채운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민간 부분에서 노인 일자리가 어떻게든 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그렇죠. 예. 저는 그래서 공공과 그다음에 민간. 예. 근데 공공에서 할 수 있는 건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실 이상을 더 늘리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렇겠죠. 그렇다면 이제 노인의 특성이 젊었을 때 노동시장에서 굉장히 격한 경쟁 하에서 일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그 경험을 가지고 서로 협동의 일을 하는데 오히려 더 적합한 그 능력을 갖고 네. 있기 때문에 네. 어떤 그런 방식의 일하는 부분이 늘어나야 됩니다. 저는 그거를 요즘 이제 많이 부각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예. 그래서 이 사회적 경제가 주로 이제 지역 공동체 중심으로 이제 자리를 잡을 텐데 예. 이게 공공과 민간의 중간 정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역 중심의 사회적 경제 부분이 늘어날수록 이게 노인 적합형 저는 일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공공 부분하고 민간 부분, 시장 부분은 나누지만 네. 이 제3섹터로서의 사회적 부분이 얼마나 지역 중심으로 확장되느냐. 이게 초고령화 시대에 이 노인 일자리 제공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그렇죠. 봅니다. 그리고 정년 연장도 법적 논의도 필요할 것이고. 근데 이제 뭐 정년 연장을 두고서 의견이 분분합니다만은 하여튼 그러니까 논의부터 하자는 논의는 해야죠. 그러니까요. 논의는 해야 되는데 결국 이제 정년 연장이라는 게 기존의 일자리를 계속 이어가는 거기 때문에 예. 기존의 일자리 이어갈 수 있는 곳이 노동시장의 아주 중심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 노인의 근로, 일자리라는 건 이제 노후가 불안한 대상을 주축을 하기 때문에 네. 정년 연장도 중요합니다만은 전체적인 노동시장이나 아까 사회적 섹터가 어떻게 같이 종합적으로 예. 재설계되는 거와 함께 가야 될 필요는 있고 네. 물론 이제 중요하긴 합니다. 정년 연장도.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일자리를 좀 유지하고 확대하고 이어가도록 하는 이런 게 하나가 있고 근데 거기서 이탈하시는 분들 예. 그런데 가진 재산도 없고 예.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기초적인 연금 지금 소득 하위 20%에서 40%까지는 확대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주 최극빈층 지금 노인이 한 700만 명 조금 넘는데 한 40만 명의 최극빈층 노인, 기초생활수급 노인이시겠죠. 이분들은 이제 생계급여를 예. 한 50만 원씩 받고 계시고 그 위에서부터 70% 예. 그러니까 상위 30%를 뺀 예. 노인들은 65세 이상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받는데 예. 기초연금 금액이 30만 원 받으시는 분도 있고요. 예. 아까 말씀하신 하위 20%는 작년에 30만 원으로 25만 원 받다가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됐고 예. 이제 올해는 하위 40%까지 예. 30만 원 인상하고 내년에는 또 70% 모든 노인한테 30만 원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현금 복지가 예. 다른 나라에 비하면 이제 서구 복지국가에 비하면 낮습니다만은 지난 우리가 5년 10년을 거슬러서 출발점을 잡으면 꽤 빠르게 현금 복지가 늘고 있고 거기에 중심은 기초연금이 예. 있는 거죠. 예. 기초연금, 생계급여. 근데 이게 중복되는 분들은 기초연금이 그래서 생활비 보조 받는 게 액수가 감액된다면서요. 이게 지금 그래서 위헌이다 했는데 헌재가 그거 합헌이라고 그랬죠. 사실은 이제 그 위헌 소송을 제기한 그 연대 단체 제가 속한 그 조직도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말에 사실상 패소죠. 저희가 위헌 판결을 원했는데 이제 합헌이라 그래서 아쉬움은 큽니다. 네. 이게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고 그러니까요. 부르는데 그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물론 기초연금을 30만 원 받는데 생계급여가 원래 51만 원 받아야 되는데 기초연금 30만 원만큼을 빼고 21만 원만 받게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기초연금이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씩 계속 오르면 그 수급 노인 위에 있는 하위 70%까지 약 500만 명의 노인들은 기초연금 인상만큼 자신의 가처분 소득이 계속 늘어나는데 예. 이 수급 노인들은 10만 원 받으면 10만 원을 생계급여에서 공제하고 깎고. 20만 원 받으면 20만 원 공제하다 보니까 예. 지난
1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수급 노인들이 국가로부터 받는 현금 복지는 계속 제자리고 그 위에 있는 노인들은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씩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노인 간 평등성에 위반되는 거 아니냐라고 헌법재판소에 물었는데 제가 오늘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너무 제가 사실 조금 어이가 없었거든요. 저희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그러니까 수급 노인과 비수급 노인 간의 형평성 문제가 깨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어찌 생각하십니까?라고 저희가 물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수급 노인들은 그래도 생계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의무를 다하고 있다. 네. 즉 입법적 재량 하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된 걸로 볼 수 없다라는 판결인데 뭐 저도 그렇고 사실 99명의 기초생활수급 어르신들이 공동으로 이 헌법 소원을 냈었는데 실망이 크십니다. 글쎄, 근데 그렇다고 또 기초연금이 올라가는 그대로 또 생계급여는 그대로 놔두고 51만 원에 30만 원, 81만 원 이것도 또 재정 부담이 큰 것도 또한 사실이긴 하거든요. 헌법재판소 판결문에도 국가 재정 부담이 크다는 게 또 언급이 되어 있고. 그러면 그냥 절충해서 한 절반이라도 좀 이렇게 반영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를 공제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제 그 복지학계의 보충성 원리라는 거예요. 저도 그건 인정하거든요. 하지만 그 원리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또 형평성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보충성과 형평성의 두 원리가 충돌한다면 지금 그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적절한 조정 절충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사실 최소한으로는 그 정도라도 제가 기대했는데 글쎄, 한 절반이라도. 헌법재판소에서는 아예 그냥 합헌이냐 위헌이냐 아마 그것만 다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이거는 이제 국회 몫이에요. 보완 입법을 해야죠. 입법 재량의 문제라고 결국은 이제 국회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사실 보수적인 정당에서도 현금을 무조건 퍼주는 뭐 기초연금제도 문제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기초연금이든 아동수당이든 대상 늘리는 거는 다 찬성하잖아요. 여야가 합의해서 다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처리된 거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올해 예산안 의결할 때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그러면 30만 원은 다 드리지 못하더라도 10만 원 정도는 부가급여로 드리자고 보건복지부에서 합의했어요. 근데 예결특위에서 깎였고요. 재작년에도 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이거는 근데 여야가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다른 또 뭐 정의당이나 다 공통 의견인데 결국은 기획재정부한테 맡기더라고요. 밀리는군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의아해요. 그 최종 의결권은 국회에 있는데 기획재정부가 반대한다고 해서 그리고 올해 중앙정부 예산이 513조이거든요. 이게 작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40만 수급노인한테 조금 더 부가급여로 드리는 거에 대해서 기획재정부가 저는 너무 완고하게 나온다는 생각이 들고 뭐 저희는 계속 이 문제 개선을 위해서 활동할 예정입니다. 네. 자, 당장 이제 노인들에 대한 첫 번째 현금 어떻게 할 건가? 일자리, 소득, 그리고 기초연금, 생계비 보장 등등 짚어봤고요. 두 번째가 의료. 의료는 지금 문재인 케어가 진행되고 있고 문재인 케어는 특히 중증 질환자, 노인, 아동에 대해서는 보장성을 많이 높이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어르신들이 이제 동네 병원에 갔을 때 본인 부담금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금에도 불구하고 서구복지국가에 비하면 여전히 본인 부담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워낙 이제 현금이 많지 않다 보니까 병원에 갔을 때 몇천 원 나오는 거에 대해서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워낙 가처분 소득이 적으니까. 그런 면에서 일정한 지금 본인 부담금조차에서도 좀 벗어날 수 있는 사실상의 무상의료가 필요한데 이제 저희의 어려운 점이 우리의 의료 시스템이 대부분 다 민간의 중심에서 운영되다 보니까 의료량의 통제가 잘 안 돼요. 일종의. 그래서 어느 영역에선 너무 과잉 진료, 과잉 의료. 그렇죠. 그래서 그게 있다 보니까 또 아예 거의 사실상 무상 의료하게 되면 너무 의료 남용이 이루어질 거라는 우려가 있는데 그 우려의 근거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의료 체계, 의료 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 체계를 혁신하면서 보장성을 높이는 두 작업을 해야 되는데 문재인 케어가 보장성을 높이는 데는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의료 체계를 개편하는 데 있어서는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반대편에 당사자가 있거든요. 그렇죠. 의료 공급자라고 보통 일컬어지는 이제 의사 집단이 있기 때문에 제 판단에서는 문재인 케어에서도 여기서는 지금 진도가 거의 못 나가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꼬여 있습니다. 의료 보장성이. 네. 이 다음에 주거 그리고 관계망인데 네. 저는 관계망을 먼저 좀 짚고 예. 싶은 게 사실 노인분들 병원에 다니시기 쉽게 만드는 것도 해야 할 일이지만 병원에 가실 시간에 친구분들하고 어울리면 오히려 병원에 안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만드는 관계망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예. 이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다 도시화가 되고 또 노인분들이 계시지만 괜히 고립적으로 사시거든요. 사실 그럴수록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지병들이 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망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르신 스스로 관계망을 만들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이 그 관계망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핵심 조력자가 돼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지역 중심의 뭐 마을 만들기, 지역 공동체도 뭐 또 다른 그 독립적인 그 목표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부수적으로 이런 노인들이 그런 지역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죠. 하는 큰 역할을 하게 되고 예. 또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이제 여러 돌봄이 필요해요. 뭐 요양이라든지.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이제 커뮤니티 케어, 지역 종합 돌봄인데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가 만들어지면 사실 여기에 아까 그 소득만 빼고 주거, 의료, 요양, 관계망이 같이 엮이는 거거든요. 다 집어넣을 수 예. 있죠. 그래서 복지국가에서의 노인복지 핵심은 지역 중심의 이 돌봄 케어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게 지금 거의 전무한 상태고 장기 요양보험에 의해서 뭐 요양원, 요양병원이 있지만 너무 지금 서비스 질이 좋지 않거든요. 저는 그래서 노인복지는 아까 현금복지가 하나 있고 또 다른 측 의료, 주거 뭐 이런 걸 다 관계망까지 묶은 게 결국은 노인 지역 돌봄 체계고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데 기대하는 것만큼은 정부가 추진하는 속도가 지금 굉장히 늦습니다. 이거는 정부도 정부지만 정말 지자체들이 좀 모범적인 사례들을 만들어 나가야 될 텐데요. 근데 지자체가 이 사례를 만들려면 결국은 공공재정이 투입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그 돈이 내려와야 되는데 애초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던 국정 운영 계획에 비해서 지금 이 사업의 추진이 굉장히 미진해요. 그거는 이제 재정의 문제도 있고 또 정치적으로 국회가 충분히 합의되지 않는 것도 있어서 지금 한 8개 기초단체에서 시범 사업을 하는 정도예요. 너무 아쉬워요. 너무 적네요. 이것도 지금도 시범 사업입니다. 허허. 지금 문재인 정부 3년 차 정도면 꽤 많은 지자체에서 이게 시행되고 있어야 되는데 하지만 이제 그 방향으로는 분명히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역 중심의 돌봄 케어 시스템 구축하기. 이거는 도시 지역이라고 못할 것도 없어요. 없죠. 해야 돼요. 도시 지역에서도. 사람이 사는 한. 당연하죠.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빈곤층 주거 지원 같은 것들은 좀 되고 있나요? 어때요? 이제 통상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게 공공임대주택이고 역대 모든 정부들이 공공임대주택을 얘기했지만 지금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할 수 없이 도심에 집을 사서 매입 임대해주기도 하고 점세 임대하기도 하고 기찻길 위에다 집을 짓기도 하고 지금 다양한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데 아이디어만 나오고 있죠. 근데 지금. 여전히 그러니까요. 공공임대주택의 물량이 부족하죠. 부족한데 이게 지금 원래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사회적 약자 배정의 우선 원칙이 있거든요. 그리고 역대 우리가 쭉 그래왔는데 최근에 이것도 물론 중요한 과제인데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이제 신혼부부들한테도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정책이 들어와요. 그래야죠. 그러니까 그것도. 한정된 물량에서 지금 저소득층과 신혼부부들이 같이 지금 이걸 또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여지가 또 좀 줄어들었어요. 이거 좀 알겠습니다. 답이 잘 안 나오네요. 곧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오늘은 이제 주로 노인 복지 정책 위주로 짚었는데 사실 초고령 사회 대비 최고의 정책은 출산율 올리기 정책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들이 이제 어르신 노인들을 부양할 세대들이니까. 당연하니까요. 고령 인구 비중을 낮추려면 젊은이들을 늘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까지는 오늘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아무튼 발등에 떨어진 이 노인 복지 정책들 차근차근하게 좀 구축을 좀 해가야 될 것 같습니다. 2020년부터는. 여기까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공동운영위원장 오건호 박사였어요. 박사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